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와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과 퇴장을 할 때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 팬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김포구 나비 효과가 불까요?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포 시민 절반이 서울 생활권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밀어붙이자는 의견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건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골드라인이라고 그래서 색깔도 황금색으로 칠하고 이름을 골드라인으로 지은 것 같은데 내용이 별로 골드스럽지 못해서 한편 이름이 부합하게 걸맞게 뭔가를 조금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구리, 하남 등 좀 서울 권역권까지 좀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 단계로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일단 어제와 오늘 기조를 좀 살펴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김포 통합 얘기가 주였다면 지금 윤재영 원내대표에게는 김포 말고도 구리, 광명, 하남도 서울에 편입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 지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김포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이제 그건 김포시장이 그 사실은 경기북도 뭐 이런 이제 편입 얘기가 경기도 분도 얘기가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이제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가 이제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이렇게 나누는 문제 공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김포는 조금 애매해요. 중간에 이제 한강이 흐르면서 사실은 그냥 지역상으로 보면 경기남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경기 북도 쪽에 그 뭐 주요 도시가 별로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뭐 북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마침 김포시장이 그렇게 경기 북도 뭐 남도 이런 쪽에 편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서울 생활권에 그 편입돼 있는 주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서울로 편입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저는 호응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포 시민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김포뿐만 아니고 저기에 나오는 부천이나 고양이나 하남, 구리 이런 데에 있는 시민들도 우리도 서울로 좀 편입해달라라고 하는 그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크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다 같이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얘기를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경기도의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특히 광명과 과천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역번호 전화 02를 씁니다. 근데 저희가 좀 색깔을 달리했던 부분이 김포, 고양, 부천, 광명, 하남, 구리의 지역구. 민주당이 이 둘러싸고 있는 14석 가운데 13석을 보유할 정도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인데 일단 이런 뭐 김포 시민 반대 혹은 뭐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효율적인 총선 전략인 건 맞는 겁니까? 하나의 어떤 카드를 들이민 거죠, 지금. 판에 약간의 변화를 꾀한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환경 조성 작업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사람들한테 긴팔 입어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부터 계절 비유를 좀 하시네요. 말씀하십시오. 그냥 긴팔을 입습니다. 여름 되면 짧은 팔 입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짧은 팔 입게 돼요. 그렇다면 선거에 이른바 3요소 하면은
구도, 정책,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도입니다. 판을 결국 어떻게 짜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현재 이 수도권의 불리한 상황 이것을 어떻게 흐름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예. 아마 그 측면에서 저는 지금 그 지도에 보여주신 아까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다양한 뭐 서울의 주변에 중소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김포에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김포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서울과 연계성 때문입니다. 일단 예. 김포는 한강하고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지형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 개발 가용지가 김병수 시장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60%나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가능성이 풍부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아이라든지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금 여의도에 뭐 건설한다든지 리버버스를 도입하겠다든지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오세훈 시장의 프로젝트와 김포의 서울 편입 이것을 결합시키면 이것이 김포 주변 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한강 주변 모든 지역구 자체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그럴 수밖에 있거든요. 없겠죠. 그래서 예.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이것들을 보면서 요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수도권 선거 특히 서울 선거할 때 개발 관련된 그런 뭐 바람이 좀 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을 내심 지금 여권에서는 기대를 하고 이 김포 편입 문제를 알겠습니다. 가져가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띄우고 그럼으로써 수도권의 어떤 좀 판의 변화를 나름 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꽤 효율적인 총선 전략일 수 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거 관련해서 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띄었잖아요. 민주당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전체적으로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니까 찬성 반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예. 메가시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했었죠. 예.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도 세계적 추세였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부분들을 일단 부산, 울산, 경남 부분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메가시티를 거의 다 마쳤어요. 예. 그 절차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메가시티 없애버렸거든요.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폐지시켰던 윤석열 정부가 예. 왜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을 예를 들면 뭐 메가시티에 준한 정도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 저걸 왜 수도권에 들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야, 역시 총선의 계절이 다가왔구나. 이거는 전형적으로 총선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좀 비판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지든 말든 예. 일단은 표를 얻어야겠다. 판을 흔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구의 개편이고 누구나 예. 압니다. 그리고 접근성 있고 이런 이동권에 있어서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 당연히 해야죠. 예. 그랬다면 왜 꼭 김포였을까? 그럼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니 저는 그 행태 자체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네. 길게 볼 문제로 길게 보면 찬성을 하지만 예. 지금 이런 행태는 반대합니다. 이런 거는 거의 떴다방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총선용이든 뭐든 뭐 김기현 대표가 어떤 꿈꾸를 가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괜찮으면 받고 아니면 많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죠. 왜요? 이 국가정책이라는 게 예. 왜 그러냐면 장기 계획, 중단기 계획이냐면 이런 부분의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예. 발전 전략 같은 것이에요. 예. 아니면 작게 보면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 네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행정구역 개편들 편입하는 부분들은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투여해서 논의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는 그냥 김포 우리가 편입하겠어. 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요구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는 구리, 하남, 광명 얘기하고요. 고향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장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경기지사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아주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툭 던져놓고 예.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는 이런 행태 자체에서는 반대하고요. 예. 길게 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국토 균형 발전. 그러니까 서울공화국에서 검토만 잘하고 벗어나서 잘 익어가면 찬성한다는 서울공화국에서 말씀이신 거네요. 벗어나서 예.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것들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저는 그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작년 보궐선거 당시에 과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김포 편입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포공항은 수명을 다해 가고 있다. 김포공항은 이전을 해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인천 계양, 그리고 경기도 김포, 서울의 강서 이 세
기초지방정부 일원을 새롭게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 혹시 7월경에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걸로 돼 있는데 혹시 만나셨습니까? 예,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김포시를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시장님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민주당은 뭐 당론으로서 혹은 뭐 공식 입장으로서 아직 저 김포 편입 문제에 대해서 방송 전까지 제가 언급을 못 받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에서는 너무 가벼운 언사 아니냐. 오세훈 시장은 다음 주에 김포시장 만난다고 하고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에 굉장히 또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것이긴 동시에 굉장히 이게 옳은 방향이거든요. 서울에 대해서 갑자기 논의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한 역사가 좀 관심이 많아서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예. 서울이 계속 확장돼 왔어요. 강남이라는 것이 서울이 아니었던 시절에 우리 뭐 영동대교 이래서 강남 쪽에 영동자 들어가 있는 지명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영등포의 동쪽에 있는 땅이라고 지칭하면서 영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 서울로 편입돼서 강남이 되고 서울을 굳건하게 받쳐 올리고 그 밑에 판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서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를 해야 되고 이건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다. 지금 얼마큼 숙성됐는지 뭐 이런 거 꼬투리 잡으시지만 과거에 뭐 행정수도 이전 이런 것도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과연 얼만큼 그거 논의했었나요? 그것이 오히려 국가 전체를 또 휘청하게 만들었고 예산이나 이런 게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었고 기관을 이전했어요. 근데 이거는 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기관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효율성을 꾀한다. 예전에 뭐 교통카드만 해도 지역 간 통합 할인 그거 적용돼도 엄청나게 편해졌잖아요. 예. 지역이 경계가 있는데 시도가 이게 분리가 되면은 도로 하나 차이인데도 생활권이 완전히 또 이게 분리돼가지고 정책이 맞춰지고 이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굉장히 꾀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김포의 경우에는 제가 또 잘 알아요. 저는 이제 서울 토박이긴 한데 김포에서 2년간 현역으로 군복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차를 타고 이제 휴가를 나올 때 정말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면은 지하철 3번 갈아타고 마을버스 타고 정말 힘들게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계를 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몸으로 느꼈었거든요. 예. 서울에서 생활하는 서울 생활권이 대부분인데 지금 행정구역에 의해 가지고 효율성을 꾀하지 못한다면 서울로 편입돼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저는 방향성이 맞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예. 지금 서울이 확장되다가 멈춰 있었던 것이지 방향성은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방향도 옳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일단 이 편입 얘기, 서울시 김포구 얘기 총선 앞두고 뭐 영향이 꽤 있을 것도 같은데 작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절차, 편입 절차가 단계가 좀 많이 남았어요. 실제로 김포, 경기, 서울에 주민투표도 있어야 되고 김포시의회, 뭐 서울시의회 각자 경기도에까지 통과해야 되고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까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이 김포 편입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풀릴지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앞으로의 추후 반응, 찬반 여부도 좀 저희가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서울 편입 얘기까지 지도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을 만나봤다면 민주당의 뭐 내년 총선 전략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한동훈 장관 묶어두기, 한 장관 묶어두기 전략 얘기고 사실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장관이 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완주의 한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법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간이 또 길게 해주시면 또 고맙고요. 8개월보다 더 늘리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법을 잘 지키고 충분히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구조가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E8에서 E9으로 바꾸고 E9에서 E7-4로 승격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안중근 화이팅! 법무부 화이팅! 고맙습니다. 전남 영암 조선소를 찾았고 지난번에 이제 호남을 찾았던 그 한동훈 장관인데 어제는 전북 완주의 딸기 농장, 그 계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지금 법무부의 행정 차원인데
근데 어제 한 장관을 찾았을 때 그 내용 중에 국회에서는 본인이 말하면 말을 자르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저런 표현들을 좀 한 장관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이제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일하는 장관으로서 굉장히 또 국민들께 알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뭐 되게 한동훈 장관 잘하는 얘기 나오면 말 끊어서 못하게 하고 또 옳은 얘기하면은 태도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 이전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만 언급이 됐었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영역 하는지 자체를 처음 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정책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런 행보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은 사실 우리 농업이 안 돌아가는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이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도 6개월 하는 거가 좀 이게 농사 짓는 거랑 좀 안 맞는다. 조금 더 늘려달라 해서 이제 8개월로 늘고 법무부가 그렇게 한 그렇죠. 겁니까? 하고 예. 있죠. 그게 가장 밑바닥에서 돌아가는 이 일자리와 관련된 것까지도 챙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것이 또 호남 지역이 농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민주당 쪽에서 이런 거 요청하고 법무부가 화합하고 이러면 좋았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이런 거 이슈로 삼은 적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먼저 찾아가서 전북도청하고 MOU 맺고 이런 거는 굉장히 지역과 관련 없이 모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 생각됩니다. 정장 대신 사복 차림으로 완주의 한 딸기 농장 찾아서 외국인 근로자들 만났고 법무부의 자체 행정 관련한 외국 근로자의 그 체류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 이 부분까지 좀 저희가 만나봤는데 5개월에서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이후 직후에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쳤던 민주당인데 최근 분위기가 좀 다소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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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일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파면을 하라는 거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일단 국감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검찰 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국감은 끝났고요. 민주당 스스로도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시들해졌다는 이유, 이게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동의안 그 가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뭐 민주당 내에도 율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 문제가 과연 한동훈 장관이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냐, 그러니까 탄핵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도 잘 알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종의 이제 민주당이 내걸었던 정권 심판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도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권 심판의 상징이 되는 사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약간 그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출마하도록 해서 정권 심판론을 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탄핵을 하면 그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가 수리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권 심판론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오히려 민주당이 막게 되는 효과를 초래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한동훈 장관을 출마시켜서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자. 뭐 그런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서영주 부대변인, 일부에서는 또 여전히 강경파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강경파만 아니라 당 전체 분위기,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랬잖아요. 국감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 판단해 보겠다 했던 것이라서 밀어놓은 것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부분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역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오해하게끔 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야당 자객이라는 그런 뭐 이런 말하자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만 상대로 해서 뭐 나오면은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이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 많은 피의사실 공표에 준할 만큼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탄핵의 요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는 더 검토해야 되고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겠지만 분명히 탄핵의 부분은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만에 하나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뭐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발목을 묶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 그건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처신, 국민으로서의 처신 태도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그 얘기를 꺼내들 수 있는 불씨는 남아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체로서의 행보, 아까 저희가 전 법무부 장관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 행보와 한 장관의 탄핵 여부, 민주당의 고심 이런저런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좀 더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붙은 제목은 비명과 친명 사이의 고민정 고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최고위원 임명도 그렇고 공천권도 그렇고 친명 일색으로 가는 거 아니냐, 비명계를 중심으로 여러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아마 유일한 비명일 겁니다. 고민정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당원들이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소위 이제 비명이라고 저를 분류들 하지 않습니까? 저의 그 사의 표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만류를 하셨던 분이 대표시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이제 비명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이유를 만들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나는 과연 비명이냐 친명이냐가 헷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민주당의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장 강하게 말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부의 통합 의지가 익힐 것이다. 그러니까 뭐 비명계인 고민정 의원이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의 통합 의지는 분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이현정 의원 받아들이셨어요? 글쎄, 고민정 의원이 아직도 비명인가요? 저는 그 의문부터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민정 의원은 비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면에서 보면 공천이라는 그 권한 앞에 이미 뭐 본인이 무릎을 꿇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이제 이재명 대표 뭐 단식이나 이런 과정에서 또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이미 본인 스스로가 뭐 거의 신앙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결표를 던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저는 거기 앞에 굴복했다고 봅니다. 지금 고민정 의원은 지금 본인의 공천이 가장 중요하게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그 지역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예전 지역구를 탈환하겠다는 지금 의혹을 좀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민정 지금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본인 이재명 대표의 틀 속에서 뭔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비명계 내에서도 썩 고민정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미 뭐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포섭이 됐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고민정 의원의 행보도 보면 저는 철저히 이재명 대표 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권한 그 속에서 저는 활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비명계고 뭐 반발하고 이런 의미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송갑석 최고위원은 바로 사퇴를 수리했지만 고민정 의원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저는 그런 의도이고 최근에 이계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위원장이 됐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이계호 의원은 뭐 친낙, 이낙연계라고 알려도 있죠. 근데 이낙연계에서는 이미 저분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영역에
컨트롤될 수 있는 분들로 이미 다 시스템은 짜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진봉 교수님, 네. 그 아까 저기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구속 위기에 놓였을 때 그만둬라, 그만두지 마라라고 했던 부분들의 얘기 논란 중에 조정식 사무총장도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반려시켰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새롭게 총선 기획단장에 앉았는데 그러면 또 총선도 친명계 입김대로 다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냐? 조정식 사무총장 다 이재명 대표 입김대로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비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안의 작은 차이도 넘어서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스템으로 공천하고 그분들도 이렇게 수락할 수 있을 뭐 본인이 만약에 탈락이 될지 공천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어떤 경쟁 관계에서 아무런 불만 사항이 없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공천에서 학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지금 상황에서 공천 학살이라고 들릴 만큼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런 부분을 했다가는 얼마나 큰 반발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이번에 한번 대표하고 총선 끝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본인도 대선까지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예. 좀 더 통합적인 모습의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예 이현정 의원께서는 비명 아니다, 친명이라고 고민정 의원을 얘기를 했는데 본인 얘기, 이재명 대표 통합 얘기까지 고민정 의원의 생각을 통해서 잠시 이번 주제 만나봤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안도 꽤 시끄럽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말한 이 얘기 저희가 준비한 5위인데 이건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사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결정한 홍준표 시장, 이준석 전 대표 대사면이 오히려 좀 더 큰 싸움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시장에게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거를 대사면 운운하고 당에 무슨 대통령이 있습니까?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당 수석 대변인이 좀 거친 말로 비판을 했는데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당의 어른이신데 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당의 어른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탈당도 시사하시는 건지. 참 불쾌한 질문이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경북 큰 수해 때 골프 논란이 있고 골프 논란 이후에 언론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사실 징계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징계는 윤리위에서 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을 한꺼번에 표출하신 것 같은데 언어는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너무 강하게 직설적이라서 참 주변에 같이 가기가 참 어려운 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바로 직전 수석 대변인 유상범 의원인데 같이 가기 참 어려운 분이다. 그 서정석 국장님, 네. 이게 사실 이제 대사면의 주체가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많이 모아졌는데 오히려 그 논란의 중심에 싸우는 건 지금 홍준표 시장이 더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 특유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홍준표 시장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의 당 지도부와 주고받는 여러 가지 거친 표현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천 주도권 싸움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예. 이 실제로 이 당을 탈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분열하는 쪽은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것을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기현 당 대표 등 전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펼쳐지는 흐름은 결국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의 서로의 여러 가지 주도권 이런 것을 사전에 길을 잡기 위한 그런 물밑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홍준표 시장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 당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뭐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 받았지만 대사면하겠다, 뭐 최고의 의결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마당에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어떤 사이트 만들었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제명가지고. 네, 그렇죠. 4만 명 넘었다라고 서명. 그 정도 된다라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의 어떤 분노감이라든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이번 선거의 패배 책임에 세 번째로 안철수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 자체는 본인은 굉장히 모욕적일 겁니다. 본인은 선거 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고 또 이거를 갖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넘어갈 수 없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서명운동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당 전체의 어떤 방향과는 좀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일단 보기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지만 일단 당은 이제 그 좀 대사면을 해서 통합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안철수 의원을 항상 이렇게 좀 지켜보면 이 정무적인 판단이 항상 고비 때마다 조금 엇박자 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주류를 타지 못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안철수 의원 옆에 아무런 다른 국회의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본인이 지금 이걸 징계를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말씀 그렇죠. 정말 죄송한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품냐 안 품냐 이런 본질과는 일단 별개로 잘했냐 못했냐 이건 별개로 일단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거봐라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하는 여론이 4만 명이 넘으니까 지도부가 응답하라. 근데 지도부가 사실 이 와중에 어떻게 응답을 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면 꽤 지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점점 본인의 어떤 지분들을 좁혀나가는 그동안의 행보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런 것도 드러났지만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말 결기 있게 시작했으면 여기에 동참하고 동조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그래도 있어야지만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혼자 외롭게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사면을 두고도 그러면 또 험지 영남 스타들이 좀 서울로 수도권으로 출마해야 된다 이거 논란도 좀 여러 시끄러운데 국민의힘 얘기는 매일매일 좀 움직이는 소식 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얘기까지 해봤다면요. 다음 주제는 조금 멀리 양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 보세요. 보는 게 더 좋아요. 대통령 보시지 말고 책을 사셔야 되는데요, 진짜. 예, 퇴임 이후 최근에 부쩍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일상을 담은 2024 문재인 달력의 판매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러 좀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길래 그런지 한번 화면을 바꿔볼까요? 구자랑 변호사님. 사실 작년에도 이 달력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희 뉴스탑10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좀 가격이 3배 정도 올랐다. 물론 뭐 구성품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이거 일단 전직 대통령의 달력 판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파양 논란이 있었던 개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판매했던 거가 작년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 올해는 아예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하더라도 이런 가격 논란까지 추가되는 상황을 왜 초래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인이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 본인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을 저렇게 돈으로 환전을 하셔야 되나? 저는 저게 정말 왜 필요한 건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전에 쓰였던 것도 예를 들어서 이 수익금이 나를 안 거쳐가고 뭐 누구를 위해 쓰인다거나 뭐 이런 게 투명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모양새도 없이 불투명하거든요.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본인의 예전 인기 또 혹은 지금 찬반에 대한 뭐 누군가에 대한 반감으로 내 걸 팔아달라 뭐 이런 식의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퇴임하신 분으로서는 더욱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 구성품이 아까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원래 작년에는 2종 세트, 탁상과 벽걸이 달력이었는데 올해는
탁상 벽걸이 달력이 인력이 추가됐고 작년에도 딸인 문다혜 씨가 뭐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거 뭐 수익금도 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는 알려지고 있는데 뭐 가격도 가격이고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부분을 이렇게 완전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만들었던 달력의 수익금은 제작비 빼고 나머지를 다 어디에 있냐면 유기견 보호단체 두 곳에 기부를 했어요. 예. 저는 이번에도 어떤 형태로든 기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대통령이 돈이 필요해서 저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회 환원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달력을 판매 수익금이 나면 그거를 어느 곳에 뭐 제가 기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기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차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달력을 산다고 생각해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해서 사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내가 구매했을 때 내가 구매한 돈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으로 환원된다고 하면 예. 그것도 구매 하나의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탁상 달력이나 뭐 4가지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분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구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좀 비슷한 논란들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산책방의 굿즈 그러니까 평산책방 로고가 달린 물건들이 뭐 지나치게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과거에 있었고 잊혀지고 싶다더니 책 팔고 달력 파냐 아무도 구매와 강요 안 했다. 뭐 이 정도면 저렴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좀 본질을 보고 싶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최근에 일부 칼럼을 보면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8년 재임 이후에 했던 행동과 이 공익사업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까지 좀 저희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이제 이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현재 어떤 정책 이슈와는 전혀 다른 우리 사회의 어떤 미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그걸 이제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즉 전직 대통령 정도 되면 그 국가, 그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이제 그 의문을 던지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바이어스가 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 여기 같은 미국은 사실은 뭐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그동안 보면 SNS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철저히 좀 정파적입니다. 자기가 했던 부분에 대한 정파적이고 여기도 지금 평산책방도 보면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 지구당 위원장들, 뭐 당원들 가서 커피 한 잔 7,000원, 8,000원 하는 거 사 먹어야 되고 또 책도 사야 되고 또 64,000원 들여서 또 달력도 사야 되고 참 지지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지자들을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예. 그렇다면 본인들이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이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들 그리고 본인이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단지 현 정부를 좀 비판하고 본인들의 어떤 이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안타깝다 혹은 본인 재임 시절에는 경제 성장률 꽤 괜찮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여러 정책 메시지를 최근에 냈었는데 본인 관련 달력 얘기 또 한번 논란거리 얘기 짧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준비한 뉴스탑10 또 다른 상위권 주제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라 전청조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남현희 씨의 재혼 상도를 알려진 전청조 씨가 첫 방송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본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남현희 씨의 주장과는 꽤 다른 180도 다른 주장도 나왔었죠. 오늘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허주원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경기도 김포 친척집에서 체포된 전청조 씨가 포착된 사진입니다.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경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고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일단 경찰이 체포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지금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지금
전청조의 신병을 전격적으로 확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경찰이 얘기한 기존 계획은 고소인들 수사를 마치고 이 피고소인인 전청조 씨를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보통 체포영장을 이렇게 발부를 한다는 것은 소환을 몇 번 하고 그런데 두세 번 정도 불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고 조사를 해보고 나서 더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수순입니다. 예. 그런데 전청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소환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바로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발부해서 신병부터 확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전청조의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체포는 단순히 체포를 위한 수사를 위한 체포라기보다는 구속으로 이어질 수순이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하,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희가 어제 첫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전청조의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만 이 사진, 검은색 모자, 검은색 마스크,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그러니까 김포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서울 송파 경찰서까지 압송이 되는 몇 가지 사진들이 몇 가지 더 들어왔고요. 저 사진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범죄 심리 쪽으로 좀 더 처음 시작을 좀 해야 될 게 이 사건 쭉 지켜보셨잖아요. 사실은 애초에 이제 유명인 전직 펜싱 국가대표 선수의 재혼 상대로 한 잡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오늘 쭉 일련의 과정대로 강제 수사, 체포까지 됐는데 글쎄요, 이제 본인이 어떤 좀 찝찝함 혹은 사기 전과가 있으면 그렇게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까지 하는데 결국 이렇게 귀결이 된 상태거든요. 어떻게 좀 범죄 심리 쪽으로 좀 파악을 하시겠어요? 인터뷰를 할 당시에 과연 전청조가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인터뷰를 했을까? 그거는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도 정말 지금 남현희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한다는 인터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결국은 뭐 우리가 이렇게 결실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데 전청조 씨가 인터뷰를 진정 원했을까가 좀 의문이 돼요. 아하. 전청조 씨가 아무리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해도 과연 언론사에서 전청조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결국은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는 남현희 씨가 원해서 한 인터뷰잖아요. 남현희 씨에게 아무래도 언론은 주목을 했을 테니까. 본질은 그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왜 했을까를 전청조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아하. 왜 그런 종류의 인터뷰를 왜 남현희 씨가 하게 됐느냐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인터뷰의 주어가 이름이 안 알려진 전청조 씨가 아니라 남현희 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사건, 사기 혹은 공범 이런 것도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본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확증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예. 수사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법원은 자막 잠깐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전청조 씨를 체포하면서 체포영장, 통신영장까지 발부를 했고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동안에 어떤 사기 혐의에 대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혹은 전화, 본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떤 말들 또 남현희 씨가 주고받았는지 경찰이 이걸 들여다볼 겁니다. 어제 저희 채널A 첫 방송 인터뷰에서 전청조 씨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니까 욕먹으려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구나. 물론 사람인지라 욕먹으면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게 지금 힘들지만 정말 저를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감사해요. 경찰서 가서 이야기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뭐 피하거나 그럴 의향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실히 임할 거고 저에게 어떠한 처벌이든 인정하고 그 죗값을 받을 거예요. 죗값을 받겠다. 어제 저 얘기를 했는데 허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일단 체포가 됐으니까 뭐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밀항선을 수소문했다는 얘기도 좀 들려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할까요? 일단 전청조 씨는 오늘 아침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 밀항 계획을 세운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부인을 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밀항 계획을 세웠다가 자금 마련을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밀항 계획을 실제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전청조가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청조 씨가 이 모든 이 신용 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 거래나 이 편취한 돈을 엄마, 모친의 이 그 공동인증서 이걸 이용해서 세컨폰을 통해서 차명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고 그게 일종의 이 세컨폰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전청조는 아무 자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컨폰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남현희 씨 손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전청조 씨의 경호원이 이 세컨폰을 찾으러 남현희 씨 집에 갔다가 스토킹이라든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세컨폰을 남현희 씨는 실수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로 가져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현희 씨가 지금 공범인지 어디까지 이걸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전청조가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이 사기 편취한 돈을 관리하는 이 세컨폰을 어째서 실수로 가져놨는지 혹시나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고의로 가지고 알고 가져나온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범행의 가담 여부나 공모 여부, 방조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수사기관이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수사해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섣부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청조 씨까지도 저희 채널A 방송 카메라 언론 카메라에 등장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저한테 있는 카톡이랑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역할을 대신한 거죠. 아빠인 척 행세한 거죠. 2월이에요. 현이가 본 거예요. 너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너한테 무슨 말을 해도 너가 화낼 것 같다. 좀 깊게 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저를 만날 때요 이미 남자였어요.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요. 남성으로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맞는 거죠? 네. 우리 이 얘기 낳자. 책임질 수 있어. 이 얘기 낳아야 해. 왜냐하면 내가 파라다이스 이거를 물려받을 건데 그럼 나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저한테 줄곧 너가 가슴 때문에 남들이 여자라고 들키겠어 라는 말. 진심으로 좋아했고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큰 결심을 해서 수술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 사실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는 어제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 내용을 저희 뉴스탑10에서 전해드리면서 하나하나 만나보긴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이어지는 인터뷰, 이수정 교수님, 그 본인의 범죄 수익, 사기 범죄 수익을 다 남현희 씨한테 썼다. 이거를 지금 전청조 씨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뭐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사칭 사기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나 재벌 2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남현희 씨를 뭐 만나기 전부터 약간 투자 사기처럼 변화를 했는데 그런데 남현희 씨를 만나고서는 그 주변 인물들한테 굉장히 그 돈을 많이 이제 투자를 받은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투자받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범죄 수익은 지금 뭐 전청조 씨는 가슴 수술하는 외에는 사실 별로 쓴 것 같지가 않고 나머지는 전부 그 이제 사치품들을 구매하는 남현희 씨가 쓴 것으로 남현희 씨의 이제 블로그 안에 보면은 그 구매한 SNS 안에 뭐 물품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출금을 갚아주고 그리고는 명품을 사는데 거의 다 썼다. 그러면 범죄 수익으로 얻은 돈은 결국은 남현 씨가 다 쓴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현희 씨 입장은 받은 선물 다 돌려주면 나는 아무런 그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문제는 투자를 해서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모두 범죄 수익을 같이 공유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지금 지경이다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수영 교수께서 이런 뭐 사기 혐의 혹은 이른바 사기꾼들 많이 보셨을 텐데 물론 뭐 경찰에서 좀 더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이 사건 쭉 지켜보면서 전천조 씨의 특이점은 뭐라고 파악을 하세요? 전청조 씨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자로 보여요. 하는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시도했던 범죄의 어떤 경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남현희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그 설명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기를 칠 생각이면은 남현희 씨를 목표로 접근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남현희 씨 주변 사람들에게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남현희 씨도 결국 사기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남현희 씨는 별달리 사기 피해를 당한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 같은 그런 이제 공범 관계는 사실 사기 범죄자들에게서는 찾기가 좀 어렵죠. 아, 그런 특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만 혹은 남현희 씨도 자기도 범죄 수익을 남현희 씨에게 썼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피해자, 가해자로 딱 이분법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사기 범죄자는 피해자로 타겟을 삼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 사기 범죄라고 봐도 이상한 사건이고 그리고는 뭐 전형적으로 이제 뭐 전청조 씨가 뭐 영어를 많이 섞어서 쓴다. 굉장히 있는 척한다. 이거야 다 사칭 사기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일반 사기범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특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요즘 한때 뭐 온라인상에 유행하는 IM 신뢰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그런 정도의 화법 그냥 좀 눈에 띄어서 그렇지 그걸 일반 사기꾼들, 사기 혐의범에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영어도 많이 쓰고 굉장히 현학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나 현학적으로? 그렇죠. 나 전문가다 하면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섞어 쓰는 것처럼 사기 범죄자들도 그렇게 이제 언사를 좀 바꾸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죠. 이수영 교수께서 이걸 지금 단순히 남현희 씨가 피해자 그리고 전청조 씨가 가해자 이렇게 확 나눌 수가 없다는 이유가 여기 좀 구조도를 그려봤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이거 전청조 씨 사건 많이 주목하신 분들도 진도 따라오기 어려우실 텐데 실제로 두 사람도 이제 법적 대응을 할 거고 사촌과는 또 금전 문제 남현희 씨 신랑이가 있고 근데 또 경원이 전청조 씨가 조카를 또 폭행 혐의로 입건, 골프채 사건도 있고 그런데 또 전청조 씨 경원과 남현희 씨 조카와 또 연인 관계라는 얘기도 있고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얽혀 있다고 파악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거액을 편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뭐 이 사건은 정말 양파 까듯이 계속해서 뭐 말하다 보면은 또 나오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결국에는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요. 결국에는 왜 이런 관계가 되고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는 결국에는 행위를 한 사람의 동기를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수사 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청조 씨도 그렇고 남현희 씨도 그렇고 뭐 남현희 씨는 거짓말 탐지기 하자 출석 뭐 요구 나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청조도 자기가 경찰 가서 당당하게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지금 상반된 인터뷰 진술 말고 수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증거들과 주변 관련인들의 진술이 한꺼번에 다 파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의 전모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의 내밀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뭐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떤 피해를 받고 그 피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그리고 특히 이수영 교수께서는 이 남현희 씨의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최근에 관련해서 성폭행 관련 이런 두 사람의 공모 논란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전청조 씨를 체포한 뒤에 김포 어머니부로 동행해서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A에서 이 동행 장면, 포착 장면을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속보도 좀 나왔고요. 움직이는 소식 때문에 오늘 댓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도 체코에 갔었어야 되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뭐 때문에 헬기에서 돈을 뿌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체코의 영화 감독이에요. 예. 영화 감독이 원맨쇼라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유리상자로 돼 있는 곳에 우리 돈으로 한 13억 원 정도의 돈을 담아가지고 거기 코드를 심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코드를 풀어서 가져가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코드를 풀지 못해서 결국 돈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여기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헬기를 이용해서 이 유리 상자를 들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돈비를 뿌린 겁니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돈을 1시간 만에 다 개인들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안전상은 없었다고 하네요. 맞아요. 인명피해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체코에서 벌어진 눈에 띄는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10월의 마지막 날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